기억나시죠? 잠시만요. 저도 요거 화면을 핸드폰으로 음, 요거 좀 열고 제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카카오톡으로 이제 좀 틀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와이파이 연결하고 음, 음, 음.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아이고. 이거 저기 핸드폰에서 음이 자꾸 울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음소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 주시면. 그거. 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입찰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이번에도 또 유찰됐거든요. 음, 요번에도 또 요거는 그 누가 입찰했다가 취소한 게 아니고요. 요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무도 입찰은 안 했어요. 그냥 게시를 안 해서 그냥 취소가 됐을 뿐이에요. 요거는 누가 입찰했다가 취소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도 어쨌든 유찰이 됐어요. 이 가격에서 요만큼 또 유찰이 이번에 됐죠. 오늘 개찰일이었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권리 분석상 임차인이 이제 가짜인 것 같다. 이제 제 의견은 그거였잖아요. 감정가가 1억 8,300만 원인데 950만 원까지 내려가서 내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내 보증금이 얼마죠? 90만 원. 그러니까 내 보증금 90만 원 날리는 셈 치고 모험을 해볼까 했던 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준공업지역이라서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라서 조금 망설여진다. 재개발에 좀 늦어지지 않을까. 재개발이 안 될 것 같다. 인근의 시장도 있고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제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하는 그 선배가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준공업 지역이 그 용적률이 높아서 실제 아파트나 업무 시설과 근린 생활, 뭐 주상복합 물건 요런 걸로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대요. 대표적으로 서울 영등포, 그다음에 수성구, 성북구, 그러니까 성수동, 영등포, 성수동 요런 데가 준공업 지역이 요즘 아파트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업무 시설이나 근린생활, 주상복합으로 많이 탈바꿈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었잖아요. 위반 건축물. 뭐 이렇게 뭐 증축을 했다거나 뭐 개축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이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이 있었어요. 여기 물건 정보에 한번 보시면 여기 압류재산 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가에 의거, 뭐 위반 건축물로 표기, 뭐 요런 내용도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기 하나씩 다 들어가서 감정평가서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꼭 보세요. 지금 뒤에 수업할 게 많아서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원래는 업무시설 용도였는데 업무용 근린 건물인데 개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했었어야 되죠. 용도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위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위반 건축물이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저번에 떼봤을 때 소유자 김용현이란 사람이 이 건물 등기가 된 거는 2016년도. 네, 아무래도 2016년도부터 위반 건축물로 이제 강제 이행금이 붙었을 거라는 느낌이 나서 제가 강서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 토지임에 들어가서 번지수 검색하면 그 강서구 부동산 정보과 담당 전화번호가
그 지도 위에 딱 있잖아요. 저번에도 봤었죠, 같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정보과로 전화를 했고 그다음엔 도시기획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건축과. 이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절대 구청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너무 많이 이게 분산돼서 그런지 한 번에 통과되는 법이 없어요. 부동산 이제 전화를 각 구청에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래서 공무원이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담당자가 여럿이어서 9번이나 전화를 시도를 했고, 이제 제가 9번 정도 다시 막 전화를 또 걸고 또 걸고 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지들도 헷갈리고. 근데 이제 다른 담당 부서 직원이 약간 좀 짜증을 내더라고, 저한테. 제가 하도 많이 전화해서 결국은 지한테 다시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짜증 내면서 이게 담당자를 찾아줄 수는 있는데 내가 그 김용현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채무자가 아니라서 이제 채무자가 아니면 정보를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대요. 뭐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네가 담당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강제이행금 그거 못 물어봐. 얼마인지 못 물어봐. 담당자가 안 알려줄 거야. 포기하란 얘기죠. 그만 전화하고. 그래서 일단 다시 끊었어. 끊고 한 3일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고 앞에 그 전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해 줬죠. 본인이 아니면 안 알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소유주인 김용현이 누난데 거기 그 302호 말고 그 옆에 301호하고 303호 다 강제 이행금 처리를 내가 다 했고 이제 이거 302호 이거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는데 내 동생이 세금 체납이 너무 커서 내 동생은 낼 여력이 없고 내가 대신 납부를 하고 얼른 이 부동산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가 밀려 있냐 좀 알려달라. 동생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내고 처리를 좀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밀렸대요. 2016,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부터 밀린 것 같은데 알려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2017년도부터 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303호 거랑 303호도 강제이행금이 있는데 302호 거, 303호 거 채무자가 김용현 한 사람이니까 이 강제이행금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 302호 거, 303호 거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밀렸고 1년에 400만 원씩 7년치가 밀렸대요. 7년치. 그러면은 47에 28, 2,800만 원이 밀린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2,800만 원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김에 직접 내가 다 할 것처럼 물었어요. 이거 만약에 강제이행금 처리하고 내가 이거 근린시설 사무용으로 돼 있는 거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용도 변경이 절대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건물 밑에 그 필로티로 돼 있잖아요. 그 밑에 1층에 주차 대수가 너무 적어서 주거용으로는 절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대요. 요것도 참고로 아세요. 주차 대수가 너무 적으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지금 다 강제이행금을 처리하고 안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면 끝이냐? 그랬더니 한 번 이번 건축물로 들키고 나면 그 건물은 타겟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불시에 조사를 한대요. 개인을 내보내고 공실이라면 괜찮냐, 상관없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쨌든 뭐 안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이라면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다시 개인한테 전세를 주고 전입을 시키면 앞으로도 계속 강제이행금은 1년에 400만 원씩 내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이 물건은 아예 계속 앞으로 쭉 한대요. 그 개인이 들어오냐 사업자가 들어오냐 그거를 불시에 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러면 제가 그래서 부동산에 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소장이 하는 말이 개인 전월세의 수요는 많은데 사무실로 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전세로 월세로 놓기가 힘들대요. 안 온대 잘.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실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다시 할 수 없이 개인한테 전세를 주면 강제임금을 4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월세가 얼마라 그랬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50, 6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월세 50이라고 쳐요.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월세를 받죠? 600만 원에서 강제임금 400만 원 빼면은 1년에 2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일단 계속 저도 지켜보기로 했고 너무 싸다고 해서 싼 맛에 너무 복잡한 물건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를 안 놓고 내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 사실 이 집은 내가 뭐 1,000만 원을 뭐 낙찰가로 써서 1,000만 원이 내 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공실로 갖고 있다가 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일단은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감정가가 1억 8천인데 지금 시세로는 1억 5천에 팔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감정가의 반만 내놓고 팔아도 그러면 좀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아, 그리고 맞다. 이것도 그 감각을 익히는데 중요해요. 내가 막 파고들었어, 이 물건을. 제가 열심히 파고들었죠. 가짜 세입자인지 아닌지, 뭐 강제임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열심히 파고들었잖아요. 파고들었을 때 관공서에서 이제 처음 그 해당 구청이나 시군구, 지자체, 관공서에서 처음 전화 받는 것처럼 하면 이 물건은 나 혼자 단독 낙찰일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불과 이틀 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걔는 이제서야 303호, 302호 물건을 이렇게 분리해 갖고 강제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데도 한참 걸렸고 302호 자체가 그 위반 건축물인지도 자체도 몰랐어요. 그 담당자는 걔 하나거든. 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내가 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파고들은 흔적이 없어. 없고 낙찰이 된다면 나 혼자 단독 낙찰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저가에서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 더군다나 임차인이 블라인드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 전입 날짜만 있고 확정일자 보증금 아무것도 없고 배당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 얼마인지도 모르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예 무서워서 제끼고 안 보는 것도 있지만 평소 고수들은 어 글쎄 이런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파다가 그냥 뭐 그냥 포기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강서구 동천동 해갖고 주거용 해가지고 그때 공매 물건 쫙 했을 때 1페이지에서부터 약 한 8페이지 나왔잖아요. 요 물건이 한 2페이지 있었잖아요. 근데 2페이지에서부터 약 3, 4페이지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빌라하고 다가구 주택은 전부 다 김용현 거예요. 김용현 거가 엄청 많더라고. 2페이지, 3페이지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튀를 너무 좀 심하게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이 워낙 많아서 아무도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강제임금을 아무도 안 물어봤다. 물어본 흔적이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입찰을 해도 나 혼자 단독 낙찰이 크다. 어느 물건을 조사하더라도 막 물었는데 그 직원이 아 그거요? 아 또 전화 왔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술술술술술 나오면 이미 여러 명이 이미 거쳐간 거야. 그러면 나 말고 누가 또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거지. 네, 그런 감각도 좀 키우는 게 필요해요. 암튼 얘는 오늘 개찰일로 끝났고 앞으로 한 3, 4일 또 더 시간이 있어요. 음, 아마 최저 가격 아마 800까지 떨어지면 한번 입찰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한 80만 원, 뭐 잘해야 80만 원 날리는 거니까. 잘못돼도. 좀 더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에 단톡방에 그 뉴스 그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걸 봐야 대화가 되는데. 봤어요? 잠깐만. 화면을 좀 키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O. 안 봤으면 X. 다 봤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다시. 요즘 그 뉴스에서 도로 경매 그 심각성이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 뉴스 말고도 뉴스가 되게 많아. 이번 시간에는 도로 경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 거예요. 도로 경매 수익 구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도로를 낙찰을 받아서 어, 도로를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받던지 아니면 해당 구청 지자체 나라에다가 나 보상해줘. 이거 니네 사가 하고 나라에다가 보상을 받던지 두 가지 유형인데 토지 지료 중에 토지 사용료 중에 제일 싼 게 사실은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료 청구를 해서 지료를 받는 걸로 수익이 난다. 그거는 큰돈 벌기는 절대 어려워요. 돈 되는 거는 네? 질문? 질문 누구? 이게 마이크 켜고 음소거 켜고 질문 아니에요? 제가 한 건데요. 네? 예, 제가 한 질문인데요. 네. 강서구 물건이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하면 이게 네. 여러 번 되면 최저 유찰가가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는 아니야. 뭐 이런 그 유찰가 하한이 있나요? 거기 공매 저기 뭐죠? 공매 공고란에 그런 말이 있으면 해당이 되고요. 그 말이 없으면은 하면 돼요. 공매 공고란에 뭐 몇 회차 이하로 내려가면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자, 여기 요거는 명세고 여기 밑에 해당 공고보기 이런데 한번 자세히 읽어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뒤에 수업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찾아보고 어디 있다라고 제가 그 화면 캡처해 갖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구청의 지자체 아니면 이제 나라에다가 보상을 받던지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어쨌든 돈 되는 거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낙찰받은 도로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가 입주권을 따내서 그 입주권을 파는 거. 그런 유형으로는 도로 경매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지료를 청구해서 지료만 받는다? 그거는 절대 돈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가 엄청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도로 경매에 대해서도 무수한 도로 경매 유튜버가 있는데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도로 경매 낙찰받고 수익 냈고 이런 낚시성 유튜버가 너무 많은 것도 참 문제예요. 근데 하지만 그걸 절대 다 믿으면 안 되고 틀린 것도 많아요. 어떤 그 경매 컨설팅 그 업체는 아예 그냥 도로 경매 뭐뭐뭐가 나왔다고 그냥 유튜브에서 다 홍보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는 도로 경매를 낙찰받고 멀쩡한 도로를 길을 앞뒤로 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거기 살고 있는 거주 입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해당 구청에다가 너네 이거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욕심 많이 안 부릴 거야. 감정가대로만 그냥 사가. 내가 돈을 뭐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야. 여기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데 니네가 감정가대로만 그냥 사가. 그러면 돼. 라면서 감정가대로 매수하라고
합의를 제시하는, 거의 협박이죠. 합의가 아니라. 그런 낙찰자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구청은 이제 개인 사유지라서 마땅히 신고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찰도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불법이긴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낙찰자한테 거세게 항의하다가 지쳐서 해당 구청에다가 민원을 단체로 넣고, 어떤 지자체는 그 낙찰받은 도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을 해주고 사가요. 사가는데 도로를 낙찰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지자체가 강남 정도 돼야, 강남구청 정도 돼야 사가지, 뭐 이런 지방하고 심지어 저기 뭐 서울 변두리에 있는 경기도 지자체 구청은 절대 안 사가요. 저 한 번도 사가는 거 본 적 없어. 내 선배들도 그렇고 내 동기 수강생도 그렇고 내 고수들도 그렇고 수많은 도로 경매를 다 했지만 강남구청에서 돈 벌지, 부천 도로에다가 사가지고 부천시청에서 그 구청에서 사가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는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도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를 길 한복판에다가 놓고 딱 가로막고 펜스를 치고 뭐 아시바를 박아놓고 뭐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는 거를 그 아예 차량 진입이 못하게 어렵게 하는 등 그런 깡패 짓을 하면서 이제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를 받고 지자체의 보상을 받는다. 정말 쉽게 낚시성도로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떠드는데, 도로 낙찰받고 보상받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고, 이따가 그 사례도 뒤에 다 있어요. 그거 다 보여드릴 건데, 제 세 번째 사수가 이제 경매 경력만 30년이거든요. 30년인데 도로 경매를 100에서 200건 정도를 많이 했어. 낙찰받은 거가. 근데 20대 때에는 뭐 이웃 주민들한테 뺨까지 맞은 적도 있고, 지자체에다가 도로를 팔고 보상을 받고 그런 적도 있긴 있는데, 이제 돈 되는 거라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깡패짓을 불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경매학원을 차리고 학원이 커지면서 처음에 이제 본점을 부천에다가 냈고, 그 다음 일산에다가 냈고, 그 다음 강남에다가 크게 냈어요, 학원을. 학원은 한 3군데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학원은 크게 차리고 강단에 서면서 이제 한 50기수? 50기수가 생길 때부터는 도로 경매를 전혀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학생 가르치는데 깡패짓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도로 경매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도로를 받아서 뭐 그렇게 지료를 받고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민법에서도 불법, 형법에서도 불법.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 대법원 판례에 우리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거든요. 도로를 낙찰받아서 도로를 막았을 때 불법인 사례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대법원 판례 사례가 쭉 나와요. 이제까지 다 불법으로 판정이 났고, 이유는 일반 교통 방해죄, 민사상, 형사상 다 벌금을 냅니다. 근데 이 벌금은 크지가 않아요. 500만 원 정도 1년에. 근데 이제 그 짓을 끊기 전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벌금은 계속 나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벌금을 내고서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인근 상인들한테, 인근 공장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불법이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들도 도로 낙찰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를 낙찰받고 어떻게 도로를 활용해라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도로 소유자는 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면서
이 도로 지정된 사람도 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이 맹지인데 내 땅 앞에 도로를 내. 그러면은 도로를 통해서 나는 그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잖아.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 이익도 있고, 그리고 토지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지정 공고를 하고 나면 어쨌든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딱 되면은 이게 사용 수익권이 저한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세 및 세금이 감면이 돼요. 그런 이익이 있어서 이같이 도로가 내 땅이 도로로 인해서 이제 받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경매받아서 지료를 받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하나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그거는 불법이고, 모범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제 도로 경매를 모범적으로 했다. 그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헐, 뭐지? 왜 안 나오지? 1046, 669, 104669. 맞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도로예요. 1번 있고 2번이 있어요. 둘 다 소유자는 최땡땡으로 소유자가 같아요. 같아서 1, 2번으로 나왔고,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취하가 됐어요. 왜 취하가 됐냐면 법정 공방이 엄청 길었어. 취하된 연도를 보세요. 2021년. 2018년에서 2021년. 그만큼 이 소유자가 이 도로를 안 뺏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엄청 좀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채무자도 절대 안 뺏기고 싶어서 법정 공방이 길었던 이 물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보세요. 무려 26명이, 일반 도로인데도 26명이나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어. 자, 여기 1번 물건은 28명이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음. 자, 1번 물건. 자, 감정가 대비, 감정가가 이건데, 얼마에 낙찰했는지 보세요. 대박이죠. 1번 물건은 4배, 감정가 4배로 사갔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우리 1억이라고 해요. 1억. 차순위도 만만치 않게 2배로 썼는데 아주 야심차게 2배로 썼겠죠. 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4배인 사람이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2번 물건, 감정 물건에 2등도 3배나 높게 썼고 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얘는 더 대박이에요.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감정가를 썼어요. 더군다나 낙찰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얘랑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2개의 물건을 모두 낙찰했어요. 한 사람이 두 물건을 하나는 3배, 하나는 4배 감정가에 3배, 4배를 주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를 했느냐. 서울 흑석동
재개발 입주권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였거든요. 재개발 예정지고 이때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매우 그 투기성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그럴 때라서 얘기했죠.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재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경매 물건을 좀 무리하게 심하게 하는 편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3배, 4배 감정가를 적어도 수익이 어마무시했어요. 한 사람이 2개의 도로를 모두 낙찰을 받았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였는데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6조 해가지고 어떤 조항이 있냐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인 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 입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집을 갖고 있어도 주긴 주는데 집이 아니고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90 몇 미터? 평방미터가 90평방미터. 90평방미터만 넘으면 입주권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자, 2번 물건이 몇 평? 89평방미터. 1번 물건이 몇 평? 13평방미터. 두 개를 합하면 얼마? 102평방미터. 90이 넘죠? 이거 두 개를 왜 같이 받았는지, 한 사람이 무리해서 받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은 흑석동 아파트 재개발 입주권을 받게 돼요. 그걸 노리고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만약에 하나만 낙찰받고 하나는 낙찰을 못 받아. 그럼 이거 완전 나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3배, 4배를 준 거야, 둘 다. 근데 두 개 다 낙찰 못 받고 이제 하나만 낙찰을 받는다던가 90 그 평방미터가 못되게 받으면 한 개는 받고 한 개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생각을 좀 해봐요.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죠? 한 개만 받으면 안 나오잖아. 89도 안 되고 13도 안 되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발표가 나면 90평방미터 안 되는 토지들은 현금 청산을 해줘. 야, 니네 현금 받고 나가. 너네들한테는 입주권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현금 청산을 해줘. 감정가만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보세요. 얘 만약에 얘를 낙찰받고 얘를 낙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 얼마에 썼어요? 5억에 주고 샀는데 1번 물건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나중에 재개발될 때 얘를 감정평가대로 이대로 감정평가대로 현금 청산을 당하면 4억이 날라가죠. 단순 계산 간단하게 하면 3억 얼마가 날라가죠. 억대의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억대의 손해가. 물론 억대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입찰 보증금만 포기하고 아예 매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5억 1,600이면은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겠죠? 그냥 5천만 원 날라가는 거야. 2번 물건만 받고 1번 물건을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뭐 5천만 원 손해 보는 게 낫지. 그냥 등기 안 치고 그냥 보증금 날리는 경우도 있고 등기 치고 현금 청산을 받으면 억대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화면 이해되시면 요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얘는 얼마의 수익을 봤을 거냐? 만약에 어디 갔어? 잠시만요. 만약에
이게 취하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했다면은 수익이 어마무시했어요. 이게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된 그 네이버에 그 시세 조회를 나중에 해보시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제 지금은 뭐 전매 제한 이런 대상이라서 뭐 정확한 시세 파악은 안 되겠지만 바로 옆에 유사한 평형의 옆동 흑석동 재개발 물건에 이제 그 매매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요 비슷한 평형의 매매 가격이 얼마다? 16억 8천. 여기에 대해서 16억 8천, 매매 가격이 16억 8천. 근데 단순만 계산해도 이거 합하면 얘가 얼마에 샀어요? 5억, 뭐 1억. 그러면 한 6억에 샀는데 매매 가격이 하나 물건만 계산해도 16억 8천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이 사람은 10억을 버는 거야, 10억. 물론 다만 이제 도로라서 분명 권리가액의 차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도 어쨌든 상당한 높은 수익은 확실한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어쨌든 취하가 됐죠. 서로 좀 많이 싸웠나 봐요. 너무 큰 수익이 오고 가니까. 근데 지금 이때 당시는 쪼개기가 금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쪼개기가 안 돼요. 그 쪼개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재개발 선정하는데 재개발 올라가는 그 방법이 신속통합 뭐 계획이라고 해서 신통이라고도 하거든요. 신속통합계획 오세훈이 많이 주장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압구정하고 대치동은 지금 많이 몸살인데 어쨌든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지금은 그래요. 이제 30년 말고 20년 된 것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작게 개발하는 거, 그걸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재개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권을 입주권을 줄 때는 그냥 오로지 토지 하나의 필지, 토지 하나가 그냥 오롯이 90평방미터가 넘는 것만 주지, 얘처럼 여기 86 가져 있고, 여기 10 얼마 가져 있고, 여기 얼마 가져 있고, 이렇게 토지를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거 합해서 90이니까 나 입주권 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 지금은. 그걸 쪼개기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쪼개기로 분양권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한 필지 90제곱미터 이하를 찾아야 돼. 근데 또 앞으로 언젠가는 이 또한 또 바뀔 수 있죠. 재개발 지역에 이제 분양권 선정해서 토지 쪼개기가 가능한 시기가 언젠가는 다시 또 올 거예요. 자, 제가 뒤에 수업하는 거 그것도 물건 하나 찾아놓은 거 있어요.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범적인 사례. 자, 여기는 제주시예요. 제주시. 엄청 큰 도로죠? 이 도로가 개인 거일까요? 나라 거일까요? 이렇게 엄청 큰 도로는 당연히 지금은 개인 거였겠죠. 나 개인 거가 아니라 당연히 나라 거겠죠. 그죠? 막 이제 헛소리가 나오네. 여기 보면 이 물건이 두 명이나 미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긴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요거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짤막하게 있어. 제 사수가 요거를 유튜브 영상을 그때 잠깐 찍었는데 이제 스토리는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낙찰받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미납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지분 매각이잖아요. 지분 매각. 이 도로가
이게 다 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통 중에 몇 분의 1, 요 지분만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8분의 1 지분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사가지고 목적이 그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내 거를 팔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는 들었고. 그래서 미납을 2명이나 했고, 근데 내 사수하고 내 위에 선배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같이 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얘를 제주시에 팔아서 보상을 받을 계획. 그러니까 이 지분권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알아내서 제주시한테 이거를 파는 목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우리 학원 측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결국 무슨 뭐 어떤 사유 때문에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어서 입찰을 못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일단 그냥 갖고 온 건데 왕복 4차선 지분 경매 도로 경매인데 누가 봐도 도로고 대로예요. 이런 큰 도로는 보통 누구 거냐? 아까 말했다시피 국가 건데 개인 거는 아니다. 개인 게 아닌데 어떻게 경매에 나오냐? 국가 건도 어떻게 경매에 나오냐? 국가 거면 국유재산이니까 공매에 나와야 되죠. 근데 경매에 나왔어. 그럴 순 없죠. 이것은 분명히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요 지분이 나머지는 국돈지 개인 돈지 일단은 모른다 쳐도 이 지분으로 나온 거는 국가 거가 아니고 개인 거다. 여기서 살짝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챘을 거야. 자, 폭이 20, 30m 되는 대로 3류. 여기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 땅들은 다 개인 땅이었어요. 자, 요거 잠깐만 주소를 좀 펜으로 적고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1127-1. 자, 이제 토지 이음에 들어갑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1127-1. 요 땅이에요. 요 빨간색 요게 큰 대로 3류. 대로 3류. 여기서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요거 요거 자, 요거 요거 다 원래 필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개인 땅이었을 거고 그거를 합의해서 보상 방식으로 도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도로가 다 개인 거냐? 그건 아니고 대부분 다 협의해서 이미 국가 거가 됐고 국가에서 취득을 이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땅하고 요 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까 왜 1필지라고 했잖아. 경매에 나온 거는 이거하고 이거예요. 왜 두 개만 국가가 안 사갔냐는 거지. 나머지는 다 국가 건데 얘하고 얘하고는 왜 국가 거가 아닐까? 보상 방식이 일단은 빚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보상을 1억을 해줄게. 근데 너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네 땅에 부채가 10억이더라. 그러면 경매처럼 뭐 1억에 낙찰되면 뒤에 빚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단 이런 경우는 일단 도로를 내놔요. 내놓고 네가 네 빚 10억을 갚으면
내가 너한테 1억 보상해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고 도로를 그냥 깔아버린 거야. 주변 개인 땅들한테는 이미 다 보상금 다 줬고 요 토지하고 요 토지 소유자한테만 보상이 안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소유자는 1억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갚는 개인이 될 거냐? 누가 그런 바보가 있어? 보상 1억을 받기 위해서 내 땅에 있는 빚을 10억을 갚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채권이 무려 9억 1200, 약 10억이에요. 10억. 내가 이거 보상 뭐 1억 해줄 테니까 너 10억 갖고 와. 그런다고 1억 받으려고 나 저기 빚 10억 다 갚았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 이거를 증명하듯이 여기 요 도로 있죠. 796-1, 그 다음에 794-2, 794-2 맞죠? 이거 등기부등본을 제가 다 뗐어요. 떼봤는데 등기부등본 소유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 그럼 나라 거란 얘기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라 거라는 거거든. 이와 같이 과거의 개인 땅들을 다 보상하고 수용을 했는데 이미 다 도로가 난 상태에도 이렇게 빚이 많은 것들은 경매에 종종 나와요. 왜냐면 빚을 못 갚아서 보상가가 다 정해졌어도 이게 아직 다 개인으로 그냥 채무는 쌓여있는 상태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이미 보상가가 결정돼 있죠. 이걸 관할하는 관공서에 가서 이 물건의 보상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내가 받을 돈이 도대체 얼마냐. 그거만 알아내면 돼. 근데 이게 뭐 과거 뭐 15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알아보기 힘들어요. 5년 전, 10년 전 것도 사실 알아보기 힘들지만 왜냐? 담당자가 벌써 바뀌어도 여러 바뀌었고요. 공무원들 스타일 알죠? 그냥 무지 귀찮아.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하는 변명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대. 그게 항상 같은 변명이죠. 보상가를 알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잘 안 알려주는데 막상 실무에 뛰면 운 좋을 땐 알아낼 수 있고요. 대부분 안 알려줘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등기소 가서 지금 이 땅을 요 도로가 난 거 있잖아요. 요거 다 이거 다 국이잖아. 그러면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그 과거 전 소유자는 안 나와요. 그냥 국 한 글자로 딸랑 2페이지, 3페이지가 다예요. 근데 등기소 가서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과거 소유자들을 쫙 나오죠. 과거 소유자가 쫙 나오면 과거 소유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보상가를 알아내는 작업을 해요. 고수들은. 당신 얼마에 보상받았어 이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보상가를 못 알아내면 내가 이거를 정말 갖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죠? 예, 감정가가 6천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 요 감정가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유찰돼서 2천이면 이게 만약에 진짜 보상가라고 하면 벌써 4천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가를 못 알아내면 보통 첫 감정가를 보상가련이 추측하고 그냥 무모하게 위험하게 낙찰받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대부분 감정가대로 보상받으니까 이런 위험한 것도 나온 거야. 그지만 제가 뒤에서 다음 사례를 보여줄 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도 진짜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국도를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낙찰받는다 하면 이 첫 감정가를 낙찰가려니 하고 그냥 생각하고 무모하게 하시면 진짜 큰 코 다친다. 정말 큰 코 다쳐요. 지자체에 전화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3, 4일 찾아가서 파고 해야 알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알아낸다면 확실히 보상가가 얼마다라고 알아내면은 입찰을 하는 거고
못 알아낸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주도 가서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안 했고 이게 보상가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냥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고 이 사람은 아무튼 한 명이 들어가서 하긴 했죠. 만약에 여기 보상가가 이 정도였고 보상가가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은 그냥 벌어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요거는 우리 수강생들이 안 했던 거고, 우리 사수가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거고, 이제 지금 다음 거는 이제 제 선배가 진짜 입찰해서 낙찰을 한 건데, 제가 사건 번호를 따로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이거는 요 도로를 낙찰 받아가지고 진짜 제 선배가 한 거예요. 지역을 경기도로 하고 이제 메인 왕복 차선이거든요. 10차선 도로. 사진을 쭉 보면은 엄청 큰 도로다. 뭐 이렇게 생기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주소를 경기도로 해서 그때 당시 낙찰가가 450만 원짜리였거든요. 감정가 1,000만 원인데 낙찰을 450만 원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이제 그게 벽제 원당 의정부 위에 그쪽에 가는 메인 도로 왕복 10차선 도로였는데 이게 약 17평 정도 되는 거가 경매가 나와서 이제 감정가가 1,000만 원이었고 2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엄청 추운 겨울이고 어쨌든 갔어. 그 도로를 갔는데 뭐 옛날 등기도 떼보고 뭐 별짓 다 했겠죠. 뭐 구등기도 떼보고 제적도도 떼보고 막상 다 떼보니까 보상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분당인 것 같이 찾아냈는데 이제 분당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의정부 그냥 구청 가서 알아보는 걸로 했어요. 했는데 요것도 메인 10차선인데 10차선에 요 가운데 딱 17평만 나온 거야. 17평만 개인 땅으로 나왔고 양쪽의 토지들은 전부 다 국도였어.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상가 받았던 그 전에 개인 소유도 부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했죠. 했는데 이제 의정부에 가니까 어렵지. 왜냐하면은 벌써 10년 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그래서 보상팀이 없어졌고 이미 보상이 나갔다 이거야. 이미 보상이 다 나갔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알 수 없다. 수년 전인데 보상팀 자체가 지금 없다. 근데 너네들 봐라. 보상 지자체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보상이 다 끝났으면 이게 국도여야지. 왜 개인 세우시냐. 그러니까 직원이 머리를 끄적끄적 긁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4일 동안 찾아간 거야, 담당자를. 4일을 거쳐서 찾아가가지고 전 담당자까지 찾아내서 보상 금액이 그때 당시에 보상을 모두 다 했다라고 주장한 게 맞긴 맞았어. 맞긴 맞았어. 그러면은 개인 사유주가 아니고 국유주여야 되잖아. 근데 측정된 보상 금액이 모두 소진된 거는 맞는데 이 땅에 보상된 금액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는 거지.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래서 4일 동안 알아본 끝에 그 소진된 보상금은 공탁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탁. 공탁이 뭔지 알죠?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담당자가 이제 앞으로 바뀔 거니까 나머지 땅들 다 보상해줬고 네 것만 남았어. 너 이거 빚 다 청산하고 오면 법원에 가서 네 돈 찾아가 하고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팀이 사라졌고 보상이 다 끝난 게 맞지. 그거를 4일에 걸쳐서 알아냈고 그 공탁 금액이 얼마냐? 1,500만 원인 것도 알아냈어요. 1,500만 원. 근데 최저가가 얼마?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조사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어. 야, 공탁금이 1,500인데 최저 가격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벌써 1,300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에 입찰을 할 거냐 막 고민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합의가 안 나오는 거야. 누구는 300만 원 쓰자.
누구는 800만 원 쓰자. 왜 이렇게 차이가 컸냐 하면 300만 원 쓰자고 한 사람은 이거 어차피 우리밖에 못 들어온다. 봐라. 걔네들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 관광 그 담당자들도 지들도 헤매고 이걸 우리가 갔을 때도 전혀 몰랐는데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300을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300이었고 800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4일 동안 고생해서 알아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감정가의 반만 되는 금액에 500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나가리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보상 금액을 알아내지도 않고 그냥 아 얘는 감정가에 어쨌든 보상에 나갔을 거야. 그러면 나는 반만 먹어도 돼. 500만 원만 먹어도 돼. 하고 어떤 미친놈이 아무것도 안 알아내고 그냥 감정가의 반 가격대는 500에 쓰고 나타나면은 우리가 고생한 거 다 날라가잖아. 그래서 300과 800이 막 엄청 싸웠어. 그러다가 이제 사수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합의가 안 나오니까 딱 중간 가격. 그 얼마에 쓰기로 했지? 그래 500만 원. 5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그 내 사수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단독 낙찰일 것 같아요. 우리밖에 안 들어와요. 그 말에 50만 원 깠어. 그래서 450을 쓰고 단독 낙찰을 했어요. 어. 그래서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남긴 거야. 아까 공탁이 1,500이었잖아요. 근데 450을 쓰고 1000만 원을 벌었죠. 1000만 원을 버는 건 좋아.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1000만 원 벌었어. 그래가지고 막 밤에 술 먹고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정말 큰 실수했거든요. 1000만 원 버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바로 법원에 가서 바로 공탁금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년 안에 팔면은 7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55%였대요. 그냥 1000만 원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55%가 세금인 거지. 이거를 보상받았다라고 공탁을 갖고 오면은 내가 이거를 파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세금 물죠. 양도소득세를 55%나 물었대. 그래서 이거를 당장 팔지 말고 당장 공탁금을 갖고 올 게 아니라 2년 뒤에 공탁금을 갖고 왔으면 세금은 일반 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찰가 물어볼 때는 숱하게 와서 물어보더니 팔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사수한테 엄청 혼났어. 그래서 어쨌든 성공도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컸던 물건이다. 자,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1, 2분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화면도 잠깐 켜주시고. 음, 이 얘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웠지만, 이런 유형의 토지가 나온 적은 제가 3년 이상 배웠어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는 계셔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화면 공유 중이고,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모르겠네, 또. 이 그림 그리기가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림 그리기. 그려지네. 자, 요만한 이제 필지가 있어요. 아주 큰 필지. 큰 필지가 있는데, 이제 시골 외곽이에요. 그냥 시골 외곽이 아니라, 뭐, 공단 개발, 뭐, 전원주택 개발, 그래서 큰 개발 부지가 있어. 거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내고, 그죠? 이렇게 가운데 도로를 내고, 잠시만요. 도로를 내고, 여기 1, 여기 2, 그리고, 아이고, 좀 빨리 좀 대라. 잠깐만요. 여기 3, 4, 5, 6. 자, 여기 1, 2,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필지가 있고, 여기 7 필지가 있어. 아유, 겨우 그렸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수업할게요. 7필지. 그러니까 큰 여기 공단개발 전원주택 개발 지역에 7필지가 있어. 근데 이것은 지목상 도로는 도로고 현황은 도로가 맞아.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등기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를 분양하다 보면 다 분양하려다가 다 분양을 못하고 준공도 못하고 잘못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가운데 7번, 이 7번 도로가 없으면 통행이 안 되죠. 그러면 아마 요 7필지는 아마 요 7필지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7필지를 가지고 1, 2, 3, 4, 5, 6, 6필지를 이 7필지 가진 사람이 다 휘두를 수 있죠. 다 휘두를 수 있으니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토목공사 할 때 이 도로를 공도화 시킨다고 약속을 받아요. 니네 이거 공고 꼭 도로로 지정해야 돼. 도로로 또 공고하기로 했어. 하고 약속을 받죠. 제일 편한 건 관공서나 시군구에서 제일 편한 건 이 7번을 기부 체납 받아요. 기부 체납. 자, 도로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이버에서 득과 실을 조회해 보세요. 내 도로를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할 때 득과 실이 뭔지. 일단은 요거를 기부 체납을 받고 평생 도로로 쓸 거니까 사실 기부 체납이 조그만 지자체에서는 사실 받지도 않아, 요즘은.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나중에 허가 내주고 나니까 얘 5번 필지 얘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줘서 건축을 못해. 이런 민원이 자꾸자꾸 발생할까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개인 땅이라도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도로 등재돼 있고 토지대장에 도로로 등재돼 있고 등기부등본에 이제 도로를 지정을 해서 개인 땅이라도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돼 있으면 그거는 이미 공도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미 건축법상 그 등기부 등본에 도로라고 등재가 돼 있어. 그거를 산들 얘는 이미 공도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걔의 가치는 그냥 1, 2, 3, 5, 6번의 그 토지의 지료만 받을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이라면, 공도화 되기 이전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 이전이라면 이거는 그냥 개인 사유지인 거예요. 개인 사유지면은 개인 사유지 7번을 갖고 있으면 이게 현황상만 도로지 등재가 도로상으로 안 돼 있고 공고가 안 돼 있다면 내가 7번을 가지고 있을 때 6필지는 다 허가가 안 나죠. 그러면 그때는 7번에 대한 효력은 아주 막강한 거예요. 이게 필지가 6필지니까 망정이지 정말 큰 주택 부지여가지고 10필지, 20필지라면은 이 7번 도로의 가치는 더 큰 거죠. 이런 땅의 특징은 못생겼어. 도로 폭이 4m, 6m, 길이는 100m, 200m 막 이래. 기다래요. 기다란 도로가 나와서 주변이 전원주택단지다. 그러면 이 등기상을 봤을 때 이미 도로로 등재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 사용료만 받을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개인 소유지로 나온다. 그러면 정말 큰 가치가 생긴 건데 이미 이미 얘네들이 다 허가 나서 이미 다져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료 중에 가장 싼 지료가 아까 도로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고 요즘엔 또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되게 그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해서 각 필지 집을 팔잖아요.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5번 집, 6번 집을 팔잖아요. 팔 때 이 7번 도로를 6개로 나누어서 같이 팔아요. 6개로 나누어서 아파트 실평수가 34평이 뭐 전용 면적이 뭐 24밖에 안 된다. 뭐 실평수가 24밖에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용 면적, 전용 면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도 7필지를 6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다 됐다면 이 7번지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쪼개져 가지고 각 필지가 7번 땅을 다 조금씩 지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또 되팔리고 하는 형식인데 경매 과거에 나올 때 이런 물건은 건축법상 도로로 아직 등재가 안 돼 있고 이미 허가가 나기 전 그런 게 사실 옛날에는 경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7번 같은 도로를 가지고 낙찰을 많이 했었다. 근데 그게 하도 문제가 되고 이제 너무 많은 이슈가 되고 분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도로가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이거를 허가받고 이제 하기 전에 이 도로 자체를 그냥 허가하기도 전에 먼저 도로를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의 도로가 조회를 해보면 이미 건축법상 도로가 인게 많아. 개인 사유지가 별로 없어.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사수는 그래도 아직 모른다. 뭐 어쩌다 하나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그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그런 거를 배웠지만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다. 자, 그림을 지금 보여줄까요? 요런 형식이거든요. 잠깐만. 여기 그게 있었어요. 어저께 조회하다 보니까 최근 물건 거제였는데 거제 분명히 있는데 혹시 거제 보이면 수도해 주세요.
거제. 좋네. 일단 나중에 천천히 보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안 보이고 이제 나중에 나타나면 하나 그때 봐드릴 테니까 일단 패스. 자, 이제 깡패짓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깡패짓. 어떻게 깡패짓을 하냐. 그 길목 하나에 그 8가구가 있어. 8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8가구가 있는 도로를 막았단 말이에요. 막으면 민법상, 형법상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내가 거기 뭐 이렇게 사유지 주장을 해도 경찰은 어떻게 뭐 터치를 할 수 없지만 내가 경찰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쩌다가 정말 괴팍한 사람을 만나서 뺨 맞는 것도 감수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기 때문에 경찰도 어떻게 이를 막을 수가 없고 구청에서도 이를 막을 수가 없으니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말 교묘한 깡패짓은 뭐냐면 이거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사수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있으면 앞에 8가구가 딱 있잖아요. 그 길이 있을 때 가운데를 완전히 그냥 다 막는 게 아니라 2m짜리 철문을 만약에 도로가 뭐 한 3m 폭이 된다. 그러면 한 2m 한 반 정도 되는 큰 철문을 막아놔. 철문을 막아놓고 철문 사이에 문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쓰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제 도로입니다. 얘기하고 문을 열어줘. 그리고 닫어. 그리고 또, 아, 저기 사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보여드리면 통과해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신분증을 검사하고 문을 열고 들여보내줘. 닫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애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학교 갈 때도 자전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줘. 닫고. 그리고 그걸 또 경비 업체에 의뢰를 해. 의뢰를 해서 철문 2m짜리 높이를 만들고 턱을 한 50m 올려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전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못 지나가. 이 길 말고 딴 길은 없냐? 뺑뺑 돌아가면 길은 있어. 근데 찻길로 돌아가야 되고, 자, 이런 경우. 내가 막은 거예요? 안 막은 거예요? 막은 거야, 안 막은 거야?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야. 왜냐? 열어주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서 속된 말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내 세 번째 사수가 이런 방법을 숱하게 했다, 사실은. 했는데 50기수부터 그만뒀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공사장 들어가는 길목에 공사장이 쫙 있는데 길목에 컨테이너를 큰 거 딱 놨는데 컨테이너가 길을 다 막는 게 아니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게끔 컨테이너를 살짝 옆으로 세워놔. 심지어는 사이드 미러를 다 접어야지 나갈 수 있어. 그런 경우 두 대가 양쪽으로 맞닥뜨렸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막은 거예요, 안 막은 거예요?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야.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냥 조치만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 당연히 다 지나갈 수 있고 차들도 통행은 하게 해놨다. 근데 이런 경우는 벌금도 피할 수 있고 내 개인 사유지 권한 행사도 할 수 있는 거 둘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상받고 팔아요. 보상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 정도만 돼야지 겨우 받은 거지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실 보상이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지들 사람들끼리 그냥 돈을 십실반해서 지들 지분을 나누어서 가져가요. 지들끼리 보상이야 사실은. 구청에서 해주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아까 단톡방에 올린 뉴스 봤죠? 그 뉴스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헌법상 막을 수 없는 게 법인데 이 낙찰자가 도로를 막았어요? 뉴스 봤죠?
도로를 막은 게 아니라 공사장 그 공장 트럭 진입로 양쪽 진입로에다가 펜스를 쳤잖아. 도로를 막은 게 아니라 양쪽 진입로에다가 막았잖아요. 그래 놓고 도로를 막은 게 아니니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벌금이 안 나온다. 걔는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근데 벌금이 나와봐야 300만 원이고 업체 손실은 억 단위죠. 그런 경우는 또 그 공장 사람들이 그 토지를 나눠 갖게 할 거예요. 지분으로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그걸 주장한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실사례를 진짜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2019 10899 요거거든요. 요거 그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뭐 경매 물건 관심 있어서 찾으면 요런 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자, 감정가가 3억인데요. 5번 유찰돼서 6번째 5,20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5,300만 원에 감정가 대비 무려 17%에 낙찰되면서 단독 낙찰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박수를 쳤겠지. 야, 내가 감정가 대비 17%를 나 혼자 낙찰받았어.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렴해도 쉽게 접근해야지 말아야 되는 거. 도의상 알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요 도로가 보시면 주택이잖아. 주택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요 도로였단 말이야. 요 도로. 요 도로. 어. 근데 요거를 어떻게 했을까? 자, 음, 음. 지도 검색을 할게요. 경기도 광주시 목포읍 신현리 566-33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자, 여기 감정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그 5번 유찰돼서 낙찰 17%에 받았죠? 50% 밑으로 떨어졌어도 아무도 이거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고소들도 이런 거는 요즘은 또 잘 안 해요. 정말 뭐 깡패짓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그냥 다 넘어갔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17%에 낙찰을 받고 분명히 박수 쳤을지 요 제도를 보면은 나와요. 자, 여기였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어느 방향인지 보여요. 분명히 요 방향이었어. 자, 보세요. 막았죠? 막았고, 긴급한 본분이 있으면 연락받아. 이렇게 해놓고, 어, 이 사람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요 보세요.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해놨죠? 요렇게.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해놨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가 동시에 맞닥뜨리면 못 나가죠? 하나는 후퇴하고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흰 분필로 바닥에 써놓은 거 보여요? 사요지. 완전히 이렇게 가로로 막진 않았어. 근데 여기 보시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막아놨어요. 이 사람도 지가 들은 대로, 뭐 배운 대로, 뭐 영상 보고 배운 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이거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은 이 사람이 지금 5,300만 원에 낙찰받았죠?
제 생각인데 여기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가 쓰레기로 그냥 전략했을까요? 이거는 나라에서 분명히 안 사갔을 거예요. 안 사갔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단합도 잘 안 돼요.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고 개인 돈 들어가기 싫고 그냥 얻어 묻어가기 좋아하지 내가 나서고 싶지 않고 내 돈 들이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많아 버리면 사실 합의도 잘 안 돼요. 뭐 한 5-6개 가고 이러면 몰라. 엄청 많잖아. 이거 제가 이따가 제가 이거 시간이 안 돼서 등기 안 떼 봤는데 오늘 내일 안으로 등기 떼볼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만약에 얘가 5,300에 받아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처리를 못하고 던졌어. 누군가 사가 에이 몰라 하고 던졌어. 던졌으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반가격 2,500만 원이라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누군가가 받아줄 수 없으면 함부로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가치가 아무리 훌륭한데 그건 쓰레기예요. 요건 나중에 제가 등기 확인을 하고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릴 거예요. 자, 여기 도로 해가지고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오늘은 빨리 하고 내 관심 물건은 좀 빨리 하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전체를 해놓고 도로 해놓고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한 8페이지 나오더라고요. 7페이지네. 한 7, 8페이지 나온 거를 이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못 봤고요. 어제 그제 한 2시간 동안 요거 한 3페이지까지는 봤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고 제가 요 3페이지 본 것 중에 관심 물건은 몇 개 체크해 놨어요. 그거를 같이 공유할게요. 이제는 실패 사례만 볼 게 아니고 어떤 게 좀 재밌네 하고 관심 있게 본 거를 같이 할 건데 학연 번호를 이게 좀 관심이라고 이렇게 제가 별표 쳐놓은 거, 거지 아까 여기 있네.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요거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 거고 여기 관심 물건 요게 주소를 자 달서구 송현동 165-10번 여기 있네. 음. 자, 여기 수강생 중에 여기 대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시나? 여기 송현역, 여기가 월촌, 그 밑에가 상해. 요거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서 이제 저도 대구에서 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아는데 재개발 호재가 왔다 갔다 했던 동네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알아두세요. 내가 재개발 지역에 좀 관심 있다. 요 지역이 여기 오래된 빌라인데 앞으로도 요만큼이 뭐 오래된 빌라가 많아서 구축이 많아서 뭐 재개발 호재가 날 것 같다. 이런 거를 그 어플에도 있거든요.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노후도. 해서 요 해당 부지를 요 주소창에 검색을 하면은 어디 갔어? 노후도. 어, 노후도가 심할수록 요렇게 핑크색이 점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요게 노란색, 요게 핑크색이 진할수록 뭐 30년 초과, 30년 이상 된 거. 그런 게 요런 게 좀 많으면 요거는 곧 재개발 괜찮겠구나. 아직까지 파란 거는 좀, 피해야 되겠구나. 요런 걸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요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고 그 핸드폰 어플로 보시면 어플도 제일 쉬워요.
어플로 보는 게 사실 더 쉬워. 나는 어플에 난 더 익숙하거든요, 단말기보다. 그래서 재개발에 좀 관심 있다면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자, 어쨌든 여기 30년 노후된 빌라가 좀 많은 지역, 아까 그거죠. 요거 좀 불필요한 거는 좀 창을 없앨게요. 네, 없어졌다. 아무튼 그거가 그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보이는데. 아, 오늘 2023 아까 30307 여기 1번이 아니고 2번 물건이에요. 1번은 패스. 왜? 전체 면적이 90비 안 될 뿐더러 지분이잖아요. 얘가 90이면 괜찮아. 근데 전체 면적도 90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자, 전체 면적이 104, 90평방미터가 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뭐 플래닛을 보니까 온통 주변이 다 핑크색이더라. 요거는 재개발 선정되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은 얘는 있잖아요. 90제곱미터가 넘으면 90평방미터가 넘으면 내가 재개발될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잖아. 재개발 호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고 얼마예요? 요 전체가 3,100은 아니죠? 아니고 요 지분, 요 전체의 3분의 1 지분, 요게 감정가가 3,100인데 1,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대출 안 받고 내 돈 만약에 1,600 정도만 입찰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90이 넘어야지 일반 토지로 이제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지분을 낙찰받고 나머지 지분자한테 이 감정가대로만 판다면 벌써 1,500은 버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안 판대. 자기 것도 안 팔고 내 것도 사갈 의사가 없대. 둘 다 싫대. 나는 어차피 도로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이제 지겨워가지고 도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중에 뭐 분양권을 뭐 받아도 난 돈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들 현금 청산받고 나갈 거래. 그래서 내 거 지분을 사갈 마음도 만약에 없다. 없으면 나는 어쨌든 이 지분을 가지고 내 등기를 치면 나중에 재개발 호재가 날 때 감정가만큼 최소 그래도 감정가만큼 현금 청산을 받잖아요. 이 1,500이란 돈을 내가 뭐 주식을 해서 뭐 이만큼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주식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재개발 호재 날 때까지 요거를 들고 있어도 사실은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은 지금 쪼개기가 안 되는데 각종 다른 지역은 쪼개기가 되는 재개발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90제곱미터가 그러니까 90평방미터가 안 되는 사람한테 내 나머지 지분을 또 팔 수도 있어요. 다른 요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괜찮다 싶으면 관심 있게 보시고 요 지분 매각은 여기 보시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특수물건 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거를 그 1,600에 입찰을 해서 그 법원 집행관이 앞에서 누구누구 1,600 낙찰됐습니다. 나오세요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딱 손들면서 잠깐 내가 나머지 지분권 공유자예요. 저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제가 사갈게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낙찰가 쓴 거를 그 사람이 낙찰가를 그 자리에서 써서 그 사람이 가져가요. 공유자가. 그게
단 1회 한 번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뭐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때문에 에이 이거 지분 매각이네 그냥 그러고 포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도로는 확률적으로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한다고 잠깐 하고 나오는 경우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도로 지분은 또 그래요. 도로 지분은 공유자들도 사실 별 관심 없어. 그냥 증여나 상속받고 그냥 던져놓은 경우도 있고 지 땅을 경매에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튼 요거 도로 할 때 지분 매각에 사실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물건은 또 몰라도 얘는 그렇다. 그렇게 아시고 그냥 화요일 날 아니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시간 되시면 한번 입찰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라서 요거 일단 갖고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심 물건. 지금 지금 20분이니까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딱 한 15분만 좀 더 할게요. 뒤에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한 물건 한 두세 개만 더 볼 거예요. 두세 개. 이게, 그냥 사건 번호로 칠게요. 나중에 관심 물건에도 있으니까 제가 사진이 잠깐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사건 번호 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51948. 아까 주변 토지를 검색을 해서 자, 경매 나온 물건 이렇게 큰 도로잖아요. 이렇게 큰 도로인데 요 경매 나온 물건 말고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주변 도로를 다 검색해 보라고 했어요. 주변 도로를. 주변 도로 필지를 다 등기로 뗐을 때 이게 국이라고 나오냐 뭐 이렇게 지자체로 나오냐 그러면 이게 이 주변 땅이 전부 다 국도더라. 국도면 얘도 보상 못 받고 그냥 채무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다가 경매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반드시 보상가가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잠깐 갖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실패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거죠. 명륜동 304-304-2는 그 토지임에 들어가면 요 도로에 나와 있는 가장 메인 땅을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자, 소유자가 요렇게 돼 있죠. 2010년도에 부산시가 사갔어. 2010년도에 부산시가 사간 거고 이거는 제주도 제가 다른 거 알아본 거 이것도 결국은 제주도 거였는데 그 시 거였는데 얘도 어쨌든 주변 땅이 한 필지가 3-4개였는데 다 조회 보니까 전부 다 국이었어. 그러면 얘도 보상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 사진을 보면 여기 주변이 학교예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거기 사이에 있는 큰 도로고 이 도로 중에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304-2를 조회했죠. 얘도 조회받고 얘도 등기 떼봤는데 전부 다 국이었다고. 얘만 국이 아니고 307-2만. 아싸 하고 좋아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처음에 좋아했는데 채무가 과다해서 보상을 못 받고 그냥 뒀다가 경매로 진행된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다 조회를 해봤다. 근데 반드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스토리를 알려면 토지 등기를 반드시 떼보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은, 이 도로는 최초 이 사람, 정흥수라는 사람이, 이거 마우스가 왜 안 돼? 정흥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소유를 하고 있다가 얘가 사망을 해서 그 다음 소유자 임상섭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청산에 의한 경매로 매각. 자,
2018년도에 이 임상섭이란 사람이 어떻게 소유를 했어요? 이 사망자 정웅수란 사람이 망했잖아. 망해서 파산에 의한 경매가 나온 거야, 청산. 그래서 이 임상섭이란 사람은 이 정웅수 가족이 아니고 2018년도에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이 임상섭이. 낙찰 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정상수 파산으로 인해서 일단 받았죠. 이 임상섭이란 사람은 이걸 왜 낙찰 받았을까?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주변이 다 국이로 돼 있으니까 얘도 분명히 사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어? 분명히 2018년도에 얘가 낙찰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다시 경매에 나와. 이게. 얘가 다시 경매에 넣었어. 어떻게 이 땅이 감당이 안 됐나 봐. 이게 바로 보상이 됐으면 국이라고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국이라고 안 바뀌고 이 임상섭의 소유자가 얘가 경매로 다시 당했어. 그래서 정은주란 사람이 또 경매를 또 받은 거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2020 타경 잠깐만 좀 적을게요. 2020 타경 108300. 제가 이 타경 번호를 왜 조회했냐면 정말 희한한 게 이게 낙찰로 인한 매각인데 낙찰로 받았잖아, 정은주가. 근데 한 달 만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 팔았죠? 얘가 도대체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난 궁금한 거야. 그래서 2020 타경 아까 얼마였어요? 108300이었잖아요. 정은주라는 사람이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3,319만 원에 2021년도에 낙찰을 받았죠. 받았는데 얘네들이 얼마에 사갔어? 3,319만 원에 사갔어요. 자기가 그냥 산 대로 누구한테 내가 이거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니네가 이렇게 샵 좀 사가 하면서 샤바샤바해서 팔았겠지. 그래서 이 공유자가 이렇게 세 명이 나눠가지고 샀어. 갔는데 막상 사서 보니까 어때요? 보상받을 수 없는 땅이야. 던져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땅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부랴부랴 뭐 했어요? 채권자가 갑자기 떡하니 나타났죠. 채권자가 얼마에 나타났는지 보세요. 3천만 원에 나타났어. 3천만 원. 거의 입찰가하고 유사하죠.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경매를 나중에 또 보여주겠지만 경매를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아차 잘못 받은 거야. 근데 얘를 함부로 던져도 도저히 일반 시장에서는 절대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쓰레기로 던져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러면 이걸 다시 경매에 내놓기 위해서 제일 친한 친구 있죠? 제일 친한 친구를 불러. 야야, 너 내 땅에 근저당 좀 걸어. 아, 무슨 말이야? 아예 암튼 이유가 있어. 너 내 땅에 얼마로 근저당만 걸어. 그걸 걸고 1년 뒤에 경매를 내놓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얘가 2010년도에 보상이 다 끝난 건데 근저당이 2022년도에 생겼고 이거 보세요. 딱 한 명밖에 없잖아. 음. 아, 이거는 옛날 거고 아까 그거 처음에 거 어디 갔어? 이 앞에 거. 어쨌든 근저당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자, 여기 있다. 2023 51948. 너무 깨끗한데
2022년도 갑자기 근저당 딱 한 명만 나왔어요. 얘가 경매 넣었죠? 이거는 짜고 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고 지금 자꾸 뭔가 잘못된 물건을 샀다는 걸 나중에 판단이 되니까 자꾸 경매 넣었다가 나중에 경매에 또 나온 거야. 누구를 꼬셔서? 친구를 꼬셔서. 자, 이런 거는 절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왜 자꾸 경매에 내놨겠어요? 알아보니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땅이야.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오래된 거는 보상이 다 끝났거나 그걸 공탁금 예금을 걸어놨다. 이런 것도 4일에 걸쳐서 운 좋아서 알아낸 거지. 벌써 아까 94년도잖아요. 94년도면은 이거 94년도에 국가 거가 됐는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도, 30년도 더 됐잖아요. 더 됐으면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을 찾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선 다 날라간 걸.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거는 보상가를 못 찾으면 받을 수 없는 길도 나와요. 이게 이 감정가가 반드시 보상가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감정가가 보상가다라고 믿고 덜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청에다가 4일이든 5일이든 보상 금액을 알아보고 보상가가 나왔으면 하는 거지. 알아보기 귀찮다고 알아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거는 국도니까 반드시 보상이 나올 거야 하고 덜컥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서초구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서초구 요거는 좀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데 얘도 나름 장점이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 돈 다 주고 하라고 제가 강추한 건 아니지만 전 사실 이 돈이 나한테 있으면 난 이거 할 거예요. 이 돈이 나한테 있다면. 얘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일단은 서초구 방배동이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근데 경매로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내가 바로 매도할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주택 아니어도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걸 왜 강추냐. 자, 도로를 보시면 230 평방미터예요. 근데 아까 분양권이 얼마면 나온다 그랬어요? 90 평방미터죠? 그러면 얘를 90 오롯이 90 평방미터를 몇 개 쪼갤 수 있어요? 한 개 쪼개고 두 개 쪼개고 두 개 반을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가져가면은 분양권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아까 아까 흑석동, 그러니까 동작구 흑석동 그거 합해가지고 분양가 하나 나와도 얼마 시세 차익이었어요? 10억이었죠. 그러한 유사한 거라고 일단은 쳐도 얘는 방배동이니까 걔보다 더 수익은 더 크겠죠. 그런 분양권을 내가 두 개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자, 토지를 분할해서 두 개를 받고 나머지 한 50평방미터 남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쪼개기가 허가가 된다면 90이 안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나머지 지분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서. 그리고 나머지 50은 내가 현금 청산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위치도 아주 좋아요. 자, 여기 위치 한번 볼게요. 서초구 방배동 781-14 서울 서초구 서구 서구 방배동 781-14 지워졌네. 자, 여기 자, 그래도 조금
빨간색이니까 위치가 어딘지는 살짝 보이죠? 그죠? 여기가 주변이, 자, 이수역, 내방역 위로 올라가면은 4호선도 있었는데, 여기 동장, 그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 그 다음에 여기 위로는 서울에서 황금 라인인 9호선 반포역 있고, 옆에 현충원, 그린공원이 큰 게 있고, 자, 옆으로는 밑으로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쪽 초등학교. 자,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자, 거리 재기 한번 해봐요. 거리 재기, 우리. 이런 것도 토지 공부할 때 돈 많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쭉 총신대 입구역까지 1번 출구. 자, 도보로 몇 분 거리? 도보로 5분 거리. 자, 도로로 5분 거리에 총신대 입구역이 있고, 이수역도 그냥 쭉 가면은 도보로 14에서 15분 거리에, 자, 4호선 총신대 입구역, 그 다음에 요 이수역, 다른 여기 7호선 그 이수역까지 올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요 학교, 여기 학교, 여기 학교, 여기 학교, 도보로 5분, 10분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고가가 있어서 건너가기는 뭐한데, 어쨌든 이거를, 입지를요, 요렇게 전철 라인에 있잖아요. 이거는 가치가 진짜 큰 거예요. 거리 재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래닛을 통해서 노후도를 보고, 이게 재개발 호재가 아무래도 터지면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사실 요 돈이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땅을 90평방미터로 쪼개서 분양권을 2개로 나누고, 아까 흑석돈처럼 1개짜리 분양이 아닌 2개로 큰 수익을 더 벌 수 있다. 나머지 땅도 현금 청산을 하거나 다른 땅 소유자한테 이걸 되팔아서 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인천도 하나 있었어. 여기 수강생 중에 인천에 사시는 분 있죠? 나 여기 위치는 잘 모르겠어. 얘도 보면 90평방미터. 얘도 뭐 한 번, 두 번 더 유찰돼서 가격이 싸면은 장기 보유하는 것도 부담이 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요 도로에 요 도로인데, 얘도 위치를 저는 인천을 잘 몰라서, 아까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요 인천을 제가 여기다가 아까 했듯이 지도를 검색해서 요 주변을 검색해보고 위성도시도 한번 보면서, 아, 여기는 주거지역이 많네, 여기는 또 뭐 학교도 있네, 이런 것도 보고, 거리 재기도 통해서, 아, 여기는 역세권이 어느 정도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도 검색을 해봐가지고, 아까 걔가 90이 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 물건도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자, 이제 공매나 뭐 경매 요 정도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특수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할 건데,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이런 거 쉬운 거는 내가 실거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강남으로 옮길 거야, 뭐 수성구로 옮길 거야, 이렇게 실거주 위주로 내가 투자가 아닌 그런 걸로 접근하면 좋지만, 누구나 다 들어오는, 초보자가 다 들어오는 아파트는 사실 큰 돈 벌기는 어려워요. 뭐 한 몇 천만 원, 뭐 천만 원, 요렇게 단타로 할 수는 있지만 큰 돈은 못 번다. 큰 돈 버는 거는 블루오션은 뭐냐 하면 특수 물건이에요. 특수 물건은 하자 물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상
어려워서 초보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 어렵게 들어오는 거를 하자 물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블루오션을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환영을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이 자리에서 질문이 어려우면 전화 주세요. 제가 지금 누가 전화할지 알아요. 표정을 딱 보니까.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